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 타인, 혹은 돈? 그런데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이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괴로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감정 때문에 달라진 하루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둘의 인생은 엄청난 격차가 나 있을 겁니다. 아예 팔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내 안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나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좋은 결정과 행동으로 이끄는 감정 사용 설명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감정의 과학. 세계적인 심리학자 이선 크로스 교수의 저서인데요. 이 감정이란 건 이성으로 억누르거나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처럼 전환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고 말합니다. 최신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총 6가지 감정 전환 도구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관점, 특히 어떤 말로써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 다루는 이 부분 말고 또 인상 깊었던 건 감정을 바꾸려면 공간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전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감정의 과학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할 수 있어의 마법. 2022년 윈블던 남자 단식 8강 시합 초반 1번 시드를 배정받은 노바크 조코비치가 약관의 신예 얀니크 신네르를 만나 뜻밖에도 수세에 몰렸다. 5대7, 2대6으로 2세트를 연달아 내준 조코비치는 테니스계의 작전 타임인 화장실 휴식을 요청했다. 잠시 뒤 조코비치는 라커룸에서 달려나와 경기를 재개하더니 상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이후 6대3, 6대2, 6대2로 연달아 3세트를 따낸 조코비치는 신네르에게 승리를 거뒀고 끝내 윈블던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어떻게 전세를 역전했는지, 그리고 화장실에서 뭘 했는지 나중에 사람들이 물은 질문에 조코비치는 가장 절실했던 격려의 말을 자신에게 들려줬다고 거리낌 없이 답했다. 라커룸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나간 일은 다 잊어. 지금부터 새로운 경기가 시작되는 거야. 가자, 챔피언. 진부하기 짝이 없는 이 말이 효과가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내가 인상적인 대목은 조코비치가 이뤄낸 놀라운 역전극이 아니다. 조코비치가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는 사실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조코비치가 사용한 대명사이다. 당시 조코비치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언뜻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이지만 언어의 이 미세한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그럴까? 누구도 경험해본 일일 테고 전작 챕터 당신 안의 회방꾼에서도 다룬 사실이지만 인간은 자신보다 남에게 훨씬 쉽게 조언한다. 이 현상을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이름을 딴 명칭이다. 솔로몬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지혜를 나눠주면서도 정작 본인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혼의 관계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다.
나지막이 자신을 지칭하면서 너라는 말을 쓰는 것을 거리를 둔 자기 대화라고 하는데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 이렇다. 너는 대개 타인을 생각하거나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조코비치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지칭할 때 이 말을 사용하면 자기 자신과 거리가 생기면서 관점이 전환된다. 마치 다른 사람을 생각하듯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약간 기이하고 사소해 보이는 이 언어적 전환은 결과적으로 꽤 큰 차이를 낳는다. 나는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어. 너는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공황, 가슴뛴, 반복되는 불안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연민, 공감, 그들의 긴장을 다독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너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배역을 맡기는 셈이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 나 대신 자기 이름이나 그녀 같은 3인칭을 사용하는 것도 너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언어 전환 장치로 작동한다. 힘내 이선, 너는 이번 장을 끝까지 쓸 수 있어. 저 멀리 우주에 머물던 제리 리넨저도 거의 즉시 거리를 둔 자기 대화에 돌입했다. 아마 그게 뭔지도 몰랐겠지만 말이다. 맨 처음 경보음이 울렸을 때 그는 두려움을 마음 한구석에 잘 밀어놓고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좋아, 제리. 네가 나서야 할 때야. 지금 너한테는 산소가 필요해. 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해. 미르의 승무원 3명이 우주정거장에 비상탈출용 캡슐을 준비하러 따로 움직이는 동안 제리와 다른 우주비행사 1명은 자리에 남아서 계속 소화기를 사용해 불에 맞서 싸웠다. 둘은 서로의 모습이 잘 보이지도 말이 들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따금 손을 흔들어 서로가 괜찮은지 확인하며 소통해야 했다. 고투 끝에 불길이 마침내 1m 정도까지 잦아들었다. 14분 뒤 더 태울 게 없어지자 불길은 제풀에 사그라들었다. 앞으로 이 사건은 우주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 중 하나로 역사에 길이 남을 터였다. 그나마 탑승자 전원이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다. 훗날 제리는 당시의 비상사태 동안 머릿속에서 생각이 2갈래로 나뉘었다고 회상했다. 하나는 합리적 생존자 모드였는데 미 해군 소속 항공군의관으로 일하면서 수년간 연마한 것이었다. 그 전에 3군데 총상을 당한 환자를 치료해야 했던 응급실 의사 시절의 경험도 도움이 됐다. 합리적 생존자 모드에 들어가면 행동 목록이 머릿속에 주르르 떠오르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함께 발휘됐다. 다른 하나는 난데없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와일드 카드였다. 실제로 제리의 머릿속에는 두려움, 걱정, 별 도움이 안 되는 지시들, 미래에 대한 상상들이 난데없이 떠올랐다. 이러한 계통의 사고는 예측할 수 없고 반사적으로 일어나며 때로는 황당무계하기까지 했다. 우주에서 창문을 열라고? 정말로? 이처럼 거리를 둔 자기 대화는 너를 둘로 나눈 듯한 효과를 낸다. 감정을 가진 너와 감정을 뚫고 나아가게끔 코치하는 너로 말이다. 제리가 2갈래의 생각을 언급한 순간 내가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자기 대화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이 곧바로 떠올랐다. 자기 대화 모드에 들어가면 감정들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흐름에서 빠져나와서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 가장 좋은 점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 코치가 되는 훈련을 내면에서 조용히 해나가는 게 가장 덜 수고로운 감정 전환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제이슨 모세르의 팀과 한 쌍으로 진행한 신경과학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이 거리를 둔 자기 대화를 활용하여 감정을 조절하면 불과 몇 초 만에 부정적 감정을 덜 경험하는 신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이 방법을 활용하면 노력의 소모를 추적하는 뇌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는 이 방법이 소중한 전전두엽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는다는 생각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른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재구성하려 노력할 때 거리를 둔 언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큰 효과를 거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방법이 다양한 상황에서 두루 이점을 발휘한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곱씹을 때 데이트나 중요한 면접을 끝낸 뒤 감정이 격해진 순간 부정적 감정들과 씨름할 때도 이 방법은 효과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 그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 자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방법의 활용태가 치료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탐구한 연구도 있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리크 누크와 하버드 대학교의 동료 연구자들이 토크스페이스의 치료 기록 120만 건 이상을 정밀 분석한 연구였다. 토크스페이스 앱은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와 연결해 주는데 인지행동 치료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는 치료 기법이다. 치료 세션이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할 때 거리를 둔 언어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그들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 개선된 것과도 연관성이 있었다. 거리를 둔 자기 대화는 다른 면에서도 유용하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리를 둔 자기 대화는 사회 갈등에 대해서도 더욱 지혜로운 추론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연구팀은 1개월간 연구를 진행하면서 피실험자들에게 일기를 쓰게 하되 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자신의 문제를 1인칭 언어로 적게 하고 다른 집단은 거리를 둔 언어로 적게 했다. 나중에 일기들을 모아서 살펴보니 거리를 둔 언어를 사용한 집단에서 현명한 추론의 증거가 더 많이 목격됐다. 이들은 더 개방적인 태도로 타인의 관점을 잘 수용했고 지적 겸손함의 표식도 더 많이 보였다. 사람들은 내가 부정적 감정의 악순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자주 묻는다. 그럴 때면 항상 나는 어떤 도구도 만능은 아니라면서 학문적 단서를 덧붙이지만 결국에는 거리를 둔 자기 대화가 쉽고 효과도 큰 만큼 평소에 내가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내가 과학에 근거한 거리두기 방법 중 거리를 둔 자기 대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대중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법도 애용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대신 그 순간을 되도록 빨리 지나치도록 하는 방법 말이다. 머릿속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내가 가장 놀랍다고 여기는 특징은 머릿속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릴 때 멋진 휴가를 떠날 수 있다면 과연 어떨까 미리 상상할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셈이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타임머신에 올라탔다가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 경험을 계속 곱씹게 될 때도 덜어 있다. 때로는 미래의 발목을 잡혀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부 시뮬레이션하며 불안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주의를 현재에 다시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이는 마음 챙김 수행의 기본이기도 한데 오랫동안 세월의 검증을 받은 방법으로 과학적 근거도 풍부하다. 이것이 무척 쓸모있는 감정조절 도구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한 해독제로 오로지 현재만을 처방하면 결정적 진실 두 가지를 보지 못하게 된다. 첫째, 늘 현재에 머물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끝내 절망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시간 여행을 하도록 진화했다. 이 세상에는 그저 현재를 살면서 여기 이 순간의 경험에서 다음 순간의 경험으로만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종도 있다. 그리고 이런 종들은 무수히 많은 다리와 커다란 더듬이를 달고 있는 경향이 있다. 바퀴벌레와 거미, 그 밖에 다리로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벌레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머릿속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능력은 인간을 이런 벌레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다른 모든 종과 구별짓는 특성이다. 이 능력은 인간이 과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혁신을 이루고 창조를 꾀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다. 둘째, 더욱 효과적인 시간여행법을 배우는 일은 실제로 가능하다. 사람들이 현재에 머물라는 조언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부정적 과거나 미래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분명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지 못하면 과거의 지식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때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 다음에 위기에 처한다면 시간 여행 능력에 기대보자. 이 능력은 때로 아킬레스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일종의 초능력이 될 수도 있다. 과거로 돌아가라. 지금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가?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나?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 중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겪어봤다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만일 지금 맞닥뜨린 일보다 더 힘든 일을 겪어본 적이 없더라도 과거 경험 중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 나를 준비시켰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해주는 사람들은 더욱 폭넓은 관점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게 닥친 시련을 살아가고 살아남고 인내하는 긴 인생 여정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시련이 닥칠 때면 우리 할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할머니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눈앞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의 자신을 투영하라. 일주일 뒤에 이 사건을 어떻게 느낄까? 한 달 뒤에는? 1년 뒤에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 비행기에서 딸의 목숨을 구했던 루이사도 한때 여느 초보 부모처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갓난 아기에게 수시로 젖을 먹이느라 밤을 꼬박 지새울 때면 진이 빠지고 외롭고 피로에 절어 비참하다고 느꼈다. 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런 날들도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 아기와 즐겁게 지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 긴 밤들을 견디기 위해 딸아이가 유치원생이 된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던 게 기억나요? 루이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니까 새벽 3시에 다시 깨서 절망감에 빠져 눈을 간신히 뜨고 있던 상태에서도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이 시간은 정말 짧다고 한결 수월하게 생각을 전환할 수 있었어요. 어느새 훌쩍 키가 크고 다리도 길어져서 더는 아기가 아닌 딸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아기를 향한 강렬한 그리움이 느껴졌는데 그러고 나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여전히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현재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들었다. 잠깐의 시간 여행에서 솟아오른 감정이었다. 정신적 시간 여행이라는 도구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비영구성의 개념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가령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떤 일이 미래에 어떻게 느껴질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겪는 일이 당장은 힘들지언정 언젠가는 다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재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슬픔이나 비탄에 빠지면 그 감정이 영원히 계속될 듯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 만사는 늘 변하는 법이다. 욕망, 상황, 신념 등 모든 것이 변한다. 시야를 넓혀서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라는 지혜를 기억한다면 삶의 비영구성이 떠오르면서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극한 상황에서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관점을 바꾸면 감정 반응의 진폭을 한층 낮출 수도 있다. 자식을 잃거나 말기 진단을 받는 등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관점 전환이 확실히 쉽지 않으며 불가능하게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관점 전환은 가능하다. 비록 다소 시간이 걸리고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빅 스트레처는 19살 딸이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칠흑 같은 우울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 딸이 죽은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어느 날 아침 빅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서는 미시간호 호숫가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자신의 카약에 올라타서 얼어붙을 듯 차가운 강물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노를 저으며 수 킬로미터는 됨직한 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이대로 위스콘신 주까지도 갈 수 있겠네. 그러다가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그 순간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올랐고 어떤 목소리가 말을 걸어왔다. 딸 줄리아의 목소리 같았다. 아빠, 이겨내야죠. 그 목소리가 빅을 몽상에서 깨어나게 했다. 빅은 딸의 시선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때 그는 속옷 차림으로 카약을 탄 채 미시간호 한가운데에 떠 있었다. 자기 자신, 고통, 상실, 자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빅은 호숫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았다. 노를 저어 다시 호숫가로 돌아왔고 부엌 식탁에 앉아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 넌 행동과학자야. 너 자신을 고칠 수 있어야지. 그것도 못하면 행동과학자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동안 거리를 둔 자기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빅은 미시간호에서 자신이 되찾은 것, 즉 삶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고 있다. 그날 짧지만 강렬했던 관점 전환의 순간은 어쩌면 빅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 그렇다고 해서 빅이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는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빅은 상실 이후의 삶을 살아갈 목표를 얻고 새로운 여정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여기서 분명히 강조해둘 점이 있는데 관점 전환을 비롯해 지금껏 설명한 감정 전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다. 살다 보면 감정 전환 도구를 실망, 걱정, 실수 등 일상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 전환 도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을 헤쳐나갈 때 의지할 수 있는 도구이며 단지 위기를 딛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나름의 의미까지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폴 칼라니티는 역작으로 길이 남을 회고록 숨결이 바람될 때에서 자신의 인생 계획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한 슬픔과 분노가 일었는지를 적었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 의사로서 이루고 싶었던 일, 살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말기암으로 더는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외과 의사이자 평생 호기심이 가득했던 학생으로서 이렇게도 생각했다. 늘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했던 젊은이에게 말기암은 완벽한 선물이 아닐까? 이 책이 그려내는 초상화에서 감정적 과정은 선형적이거나 깔끔하게 풀리지 않고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며 한 발 떨어진 시점에서 작가 자신을 바라본다. 작가가 자신을 1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젊은이라고 지칭하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악보가 끝날 때까지 장조와 단조를 오가는 노래처럼 그 과정은 계속된다. 말기암 환자의 마음을 함부로 아는 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살면서 상실을 여러 차례 겪는 만큼 세상에 우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안다. 그러므로 관점 전환 작업은 삶을 살아간다는 장기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살면서 내내 모진 경험을 겪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의미에 의해 규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전환 전략은 우리 삶에 누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얼핏 보기에 사소한 미세 전환이 쌓여서 1일, 1주, 1년이 되는 동안 우리는 감정 상태를 더욱 수월하게 오가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고착 상태는 덜 경험하며 기쁨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실과 트라우마처럼 피할 도리가 없는 시련을 겪게 마련인데 단지 한순간에 전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이럴 때 관점 전환 같은 도구들은 일종의 구명보트 역할을 하므로 거기 기대어 잠시 쉬다가 기운을 회복한 뒤 다시 뛰어들면 된다. 어떤 상실은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때 필터를 바꿔 끼는 일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삶이라는 장편 서사의 일부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구하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해 어느 정도 주도성을 갖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 신체적, 감정적 고문을 당하며 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재구성한 경험을 글로 써냈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단 한 가지는 절대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마지막 자유만은 인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생각을 바꾸는 ABC 법칙. ABC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1999년에 어느 여름날 저녁,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윌리엄스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이 잠시 뜸을 들이시자 함께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웃거나 겸연쩍어 있고 나 역시도 대체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싶었다. 이때 들은 개념이 앞으로 평생 날 따라다닐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알고 보니 그 질문은 아동용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 나오는 대사가 아니었다. 감정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법을 설명한 간단한 공식이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A. Adverse event. 부정적 사건. 예를 들어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 진단서가 있다. B. Belief. 믿음.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끝이야. 우리 애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겠지. 가족을 떠나야겠어. C. Consequence. 결과. 예를 들어 불안, 속이 울렁대는 메스꺼움, 슬픔이 있다. ABC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B를 바꿀 수 있다면 C도 바뀐다라는 점이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 감정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운 건강검진 결과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에 관한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양성이라니 잘못 나온 결과일 거야. 설령 그게 맞다고 해도 치료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다. ABC 공식에 따르면 이런 사고가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이 방법은 재구성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학파에 따라서는 재평가, 재해석, 인지적 변화라고도 한다. 재구성 개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지받는 치료법인 인지행동 치료를 비롯하여 오늘날 수많은 치료 지침의 토대가 되고 있다. 재구성을 카메라에 장착하는 필터라고 생각해보자. 카메라로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필터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방식이 달라진다. 가끔은 카메라에 고통스러운 장면을 담아야겠지만 필터가 그 날카로움을 다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갑자기 이별한 상황이라고 하자. 경험한 적이 없는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필터를 바꿀 수 있다. 이번 이별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평생 혼자서 살아갈 거라는 증거로 보는 대신 시간 낭비를 피해서 진짜 인연을 찾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필터를 바꾸면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 느끼는 방식도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인지적 통제를 담당하는 뇌 영역 네트워크에서 정보가 변형된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 네트워크가 재구성 작업도 담당한다.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를 조작하는 전전두엽 피질도 이 네트워크의 일부다. 우리는 종이 상자를 보고 수십 가지 쓰임새를 생각해내듯이 눈앞에 닥친 삶의 위기를 보고 수십 가지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과거의 실패를 배움의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식으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필터를 바꿀 수도 있다. 또한 걱정을 가능성이나 기대감의 원천으로 재구성하는 식으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필터를 바꿀 수 있다. 감정을 바라보는 필터를 바꿔 낄 수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 반드시 맞닥뜨려야만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루하루 늙어가는 부모님, 당신이 앓는 만성질환, 우주 공간과 나를 분리해주던 얇은 금속판에 구멍을 내면서 타오르는 불길 같은 것들이 그렇다. 두 번째 이유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에서 주의를 돌릴 수 있을지라도 회피가 항상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회피도 건강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 채 상처만 가리는 반창고 노릇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떨 때는 감정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끔찍한 현실을 똑바로 보는 힘을 길러서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다른 종과 구별되는 능력이 아닐까? 도전, 실패, 상실에 관한 생각을 재구성하는 능력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아 성공하고 번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 팔랑귀의 19세 학부생에게는 이 간단한 공식을 알게 된 일이 일종의 계시처럼 느껴졌다. 그 생각은 너무도 논리적이었다. 당신이 겪는 부정적 사건 자체는 항상 바꿀 수 없지만 그에 관한 생각을 바꿔서 느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당시 내가 들은 바로는 그랬다. 장소의 힘.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우리도 맥락 속에 존재한다. 우리가 거주하고 오가는 공간들이 우리의 감정적 삶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간은 두 가지 경로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거대한 물리적 환경이 일상의 리듬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환경을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직접적 경로이다. 오아시스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살면서 집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이 곧 일터이기도 하다.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교묘하면서도 중요한 방식으로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자신의 공간을 점검하는 공간 감사를 해보자. 감사라고 해서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진 않다. 집, 사무실 혹은 일과 상당 부분을 보내는 장소에 갔을 때 그저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된다. 그 공간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떠올리면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본다. 감정 경험을 형성하는 자신의 공간을 약간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감정 반응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제거할 수 있는가? 평온함과 즐거움 등 다른 감정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추가할 수 있는가? 근처에 있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 중에 자신만의 감정적 오아시스라고 할 만한 곳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르는 재충전 시간을 자신의 주간 1일 일정표에 끼워 넣을 수 있을까? 감정적 오아시스는 어디에나 있다. 지구 반대편 열대지방의 섬에 있을 수도 있고, 도시 반대편, 길 건너편, 거실 너머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단지 그런 장소들을 중심으로 일과를 짜지 않을 뿐이다. 자신을 마라톤 경주에 나선 주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마라톤 코스를 달리다 보면 감정을 회복시켜주는 충전소가 중간중간 나온다. 여러분은 평소에 이런 장소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기는 한가? 한편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부수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약간 떨어진 웨스트 필라델피아의 허름한 연립주택에서 지내고 있었다. 겨울의 초저녁, 학기 첫날 현관문을 닫고 집을 나섰는데 예쁘장한 여자가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강의실에 제때 도착하려면 여유가 거의 없던 터라
그녀보다 약 3미터 뒤에서 속도를 맞춰 걷기 시작했다. 그때 내 머릿속은 일주일간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찼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앞에 여자가 모퉁이를 돌 때마다 나도 똑같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10번쯤 똑같은 방향으로 모퉁이를 돌고 나자 혹시 내가 그녀를 따라가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똑같은 캠퍼스 건물에 발을 들였다. 둘 다 같은 심리학 강의를 수강한 것이다. 강의가 끝난 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내가 사는 곳에서 2채 떨어진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까지 함께 걸어갔고 남은 학기 내내 함께 등하교환의 사이가 됐다. 세상에 이보다 더 평범한 첫 만남이 있을까?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는 내 옆에서 모닝티를 홀짝이는 중이다. 나와 결혼을 해서 말이다. 내 아내 라라를 만난 일이 내 감정 세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행복을 예측하는 최고의 지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내 주변 환경이 작용한 결과물일 때가 많다. 한 사람이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와 친구가 될지를 결정할 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가까움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근접성 효과라고 부른다. 근접성 효과는 주변에 누가 사는지처럼 언뜻 우연으로 보이는 환경적 특징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들은 우리의 감정적 삶을 형성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중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만큼 그 공간에 함께 머무르는 사람들 역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가장 친밀한 사람들, 이따금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런 상호작용들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감정적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